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본 호위함이 뜬금없이 중국영해를 항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그 배후가 무엇인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스키가 중국 저장성 주변 중국영해를 일시적으로 항해했다는 사실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보도가 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스키는 지난 4일 거듭해서 퇴거 권고를 받았지만 오히려 속도를 올려 중국영해에 진입해 약 20분간 항해한 뒤 영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스즈스키는 지난 2019년에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도 참가한 호위함으로 최근 공해상에서 중국 군사훈련을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특히 중국 해군 항공모함인 야오닝함을 감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정부는 일본 호위함이 자국 영해를 항해한 데 대해 일본 측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일본 정부는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중국 측에 전했다고 합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위대 함정이 중국 영해를 항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주변에서는 중국군 실탄 사격 훈련이 예고돼 있었다. 의도적 항해였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재 일본 방위성이 문제의 호위함 함장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는 자위대 호위함이 의도적인 도발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 인근 바다에 자국 선박을 보내는 한편 상대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에 접근하면 퇴거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센카쿠 열도 외에 규슈 가고시마현 주변 일본 영해에도 해경 선박을 반복해서 투입하며 일본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위대 호위함 사건은 초반에는 자위대가 중국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벌였거나 도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뒤늦게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첫째, 중국의 실탄 사격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무력 시위를 위해 실탄 사격 지역으로 들어갈 리는 없습니다. 둘째, 만일 자위대 호위함이 중국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벌였다 해도 고작 20분만 하는 경우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정식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력 도발을 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위대 호위함 중국 영해 침범 사건은 사실상 일본 자위대의 항행 실수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인데요. 일본 정부의 반응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작 경위를 조사해보겠다고 한 겁니다. 보통 무력 도발이라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데 일본 정부 역시 중국 측의 항의를 받고 당황한 모양새로 고작 경위를 조사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자위대 측의 실수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항행 도중 남의 나라 영해를 실수로 들어가다니, 그것도 중국의 사격 훈련 지역으로 제 발로 들어갔다는 게 사실이라면 자위대의 항행 능력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의 수준을 알면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최근 일본 자위대 내에서 기밀 자료를 오랜 시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등 각종 비위가 발각되면서 200명이 넘는 자위대 인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비리 부정 문제로 218명을 징계했는데, 대상자들은 무자격자에게 기밀 자료를 처리한 행위, 수당 부정 수령, 기지 내 식당 부당 이용, 위계를 이용한 괴롭힘 등의 부정을 저지른 대원들이었습니다. 처벌 대상자에는 방위성 사무차관과 육상해상항공자위대와 통합망료 간부 등 자위대 수장급 간부들도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언론들은 물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도 이렇게 대서특필했습니다. 당혹스러운 사건이었다. 일본이 미국, 호주, 영국 그리고 이외의 서방 파트너들과 협력을 늘려가며 정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시기에 발생했고, 신뢰할 수 있는 방위 파트너라는 일본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 망신이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와 일본 NHK는 이번 사건 연루자 218명 중 고위 공무원 11명은 해고됐고 2명은 강등됐으며 수십 명이 정직됐고 14명의 급여는 삭감됐다고 보도하면서 200명 이상이 일제히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매우 이례적으로 대거 징계를 내린 이유는
그만큼 자위대 내 부정과 비리가 잊을만하면 터져 보도하기도 민망한 수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NHK는 집권자민당과 방위성이 지난 10일 해상자위대 내에서 수년간 잠수훈련 수당 부정 수급이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사과를 했지만 자위대를 향한 비판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과 달리 한국 해군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다국적 해양훈련 환태평양훈련 림팩 기간에 또 다른 화두는 한국산 무기였습니다. 특히 한국형 유도 무기 비공을 비롯해 한국의 함정무기 체계들이 그 어느 해보다 각국 군 고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11일 헬기를 통해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훈련 중인 한국 상륙함 천자봉함에 방문했고 천자봉함에 실린 국산 대함 유도무기인 비군과 이를 탑재할 미측 무인 수상정에 대한 실물을 점검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오는 12일로 예정된 비공의 해외 비교시험 FCT 최종 실사에 대한 상황 보고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미 해군의 무기 획득을 총괄하는 해참 총장이 직접 지켜보다는 건 그만큼 비공에 대한 미국 측의 관심사가 크다는 방증입니다. 한국 해군은 미 해참 총장이 천자봉함을 직접 방문해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지도를 하면서 우리 해군 장병들을 격려한 것은 한미 해군의 연합방위태세 증진과 상호운용성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비공 제조사인 LIGNX1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와 미 현지에서 비공의 해외 비교시험 FCT 실사를 4차례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이뤄지는 실사를 끝으로 해외 비교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이 무기는 미 당국이 믿고 언제든지 구매해도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비공의 최종 실사는 비공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최종 관문격인 셈입니다. 그래서 미 해참 총장의 천자봉함 방문은 사실상 구매를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이 공동 개발한 비공은 70지대함 미사일로 개발됐으나 미국이 무인 수상정 탑재를 요구해 해양 플랫폼까지 영역을 확대한 무기인데요. 비공의 직경은 맥주컵보다 크고 머그컵보다 작습니다. 한마디로 좁은 공간에 탐색기와 탄두, 유도 조종 장치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응축해 넣은 형태입니다. 일반 유도 무기는 SAL 세미 액티브 LASOR 방식이라 레이저가 표적을 지속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공은 동체 고정형 비냉각형 LLRIMAGING 인프러-레드 탐색기를 적용해 주야간에 적을 포착해 발사하면 바로 표적으로 날아갑니다. 이것은 비공급의 어떤 미국산 무기에도 탑재되지 않은 기능으로 미국 측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이에 더해 발사 후 망각 파이어 언드 퍼겟 방식을 적용해 다수 표적에 동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공의 단가는 수천만 원 정도로 가성비템 셈입니다. 최종 실사 통과와 이후 미 의회의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최종 수출이 확정될 경우 비공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완성체 유도 무기 중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비공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물론 우리 해군까지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림팩 기간 최종 해외 비교시험 실사가 결정되자 해군은 천자봉함에 비공을 직접 싣고 출항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해군은 이번 림팩 기간 캐나다의 차기 3000T급 잠수함 수주를 위한 물밑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지난 2일 캐나다 왕립해군 사령관 앵거스 탑시 중장이 한국의 함상 리셉션을 찾았을 때 해군의 1800T급 잠수함인 이범석함에서는 별도의 구두 프리젠테이션까지 진행했다는 후문입니다. 캐나다가 20년이 넘어 노후화한 잠수함을 새 잠수함으로 교체하려는 지금 한국은 이를 수주하기 위해 민관군이 모두 합심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군 사령관의 입에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와 또 한 번 전 세계가 이를 주목했습니다.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11일 미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한국 국방부 기자단과 만나 올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전략 핵 잠수함 도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거침없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다. 잠수함 작전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핵잠 도입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앞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 이 발언은 중국과 북한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작전에 전권을 가진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처음으로 한국의 핵잠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 즉각 비중 있게 보도됐습니다. 한편 미군은 현재 무인 수상정에 비공을 탑재해 해안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기자들이 비공에 대해 질문하자 파파로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공은 천자봉함에 승함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우리는 당연히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라이센스 계약으로 도입을 하던 수출을 하던 그 무기가 우리에게 효과적이고 동맹에 이익을 준다면 추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림팩 기간 비공 실사를 진행하고 침몰 훈련을 실시해 퇴역 함정을 타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비공이 미국 진출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파파로 사령관은 림팩과 한국 해군에 대해 이렇게 치켜세웠습니다. 2022년 림팩 때 한국은 연합기동부대를 지휘했는데 올해는 연합해군 구성군부사령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내후년에는 연합해군 구성군사령관을 맡을 수도 있다. 해마다 한국은 점점 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날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한국 해군의 위상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방 언론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려져 있는데요. 저희 폴란드는 앞으로 유럽의 호랑이가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현지 시각 폴란드 동부 민스크 미조비에츠키 공군기지에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한국형 FA-50 전투기 등 군사장비들을 둘러본 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는 것처럼 폴란드도 유럽의 호랑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산 잠수함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무장 강화와 우크라이나의 최근 강력한 반격은 기어코 전쟁을 승리로 끝내려는 러시아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심상치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3일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 푸틴과 러시아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북러 회담에서는 무기 거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돼 한국은 물론 국제시회가 촉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미국과 국제사회를 의식해 로켓이나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 군사기술은 주지 않고 포탄을 받는 대가로 에너지와 식량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우주기지에서 김정은과 만나 현지 매체의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며 김정은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과 사실상 동일한 기술인 인공위성을 쏘는 기술을 준다는 것은 미국을 사정거리에 두는 ICBM을 만드는 것을 돕겠다는 것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정찰위성 기술 외에 푸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의 북한 이전도 약속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러한 예상 밖의 행보에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자는 말이 나오고 우리의 수건이었던 핵잠수함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폴란드에서 그동안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미사일을 장착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우크라이나는 크롬반도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흑해 함대 사령부를 공격해 함정 2척에 피해를 입히고 해군 조선소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NYT는 이날 새벽에 발생한 이번 공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9개월 사이 가장 대규모의 공격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점령지 깊이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능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주민들이 소설 미디어에 세부 모르자보드 조선소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 장면 사진을 올린 뒤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롬반도 공격이 성공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최강 전력이라 불리는 러시아 흑해 함대가
개전 초 모스크바함을 잃으며 타격을 입었는데 이제 함대 사령부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예상 못한 해상전에서 러시아가 밀리며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흑해 함대는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강력한 해상 전력을 갖춘다면 해볼 만한 상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폴란드는 이 같은 러시아들 압도하기 위해서 이제 육군과 공군에 이어 해상 전력까지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이를 위해 3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 오르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입찰 방식으로 조달하려 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산 잠수함이 내정된 게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가장 눈여겨본 한국산 무기가 있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하나오션의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 배지 배치 -2 모형에 멈칫섰고 긴 자망 시간과 더불어 차별화된 무장 능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오션 중형 잠수함은 기존 재래식 잠수함보다 자망 시간을 크게 늘렸는데 세계 최초로 자망 중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부료 추진장치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더젤 잠수함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로 기존 납축전지보다 3배 이상 자망 시간을 늘렸습니다. 핵잠수함에 비할 수 없지만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약점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 자망 시간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차별화된 무장 능력에 한국이 숨겨왔던 엄청난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새로운 잠수함용 SLBM 수중 발사 장치를 작년 7월부터 개발에 들어가 2027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장보고 3 안창호급의 개조 장착되고 현재 건조에 들어간 배치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막 폴란드가 도입하려는 잠수함에도 이것이 적용될 것은 당연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창호급은 배치된 지 5년 만에 새로운 수직 발사 장치를 탑재하기 위해 개량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장치를 만드는 이유는 엄청난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안창호급이 운용 중인 현무사-4 SLBM은 길이 10-12m, 직경 90cm, 발사 중량 5.4톤,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 1톤 이경량 SLBM입니다. 하지만 신규 개발을 공고한 수중 발사 장치는 발사 중량 최소 10톤 이상으로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10톤 이상급 발사체를 현무 5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중 발사 장치 발사 중량이 최소 10톤 이상이면 안창호함의 수중 발사 장치 중량의 2배 이상 커지므로 현재 운용 중인 현무사-4 SLBM보다 최소 2배 이상으로 커질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무5는 탄도 중량 8톤급의 미사일 총 중량 36톤 미사일끼리 16-18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국방전시회에서 공개된 장보고 3의 수직발사관 모형을 보면 3개층 중 맨 위층까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수직발사 장치를 키운고 한 배치를 바꾼다면 그 밑층인 2층까지 사이즈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20M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현무5 미사일을 달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존 안창호함도 수직발사관 수를 줄이는 개조를 거치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모의 발사체 모양과 두꺼운 직경을 보고 북극성 3이나 미국 포세이돈 같은 장거리 SLBM 형태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포세이돈 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 가사 1600km에 달하고 북극성 -3는 500kg짜리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최대 2200km을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군과 국과연의 새로운 중대형의 수중수직 발사관 시제 개발 공표가 났기에 앞으로 새로운 중형의 SLBM이 만들어져 장착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SLBM을 장착한 한국산 잠수함에 10톤이 되는 현무5 괴물 미사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폴란드는 이러한 한국의 계획을 알고서 한국산 잠수함을 내정해 두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기술과 핵잠수함 기술까지 준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견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결국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지만 만약에 이 기술이 북한에 간다면
한국도 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데 중국으로서는 이들 막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소우닷컴은 지난 7월 한국이 괴물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지하 100m의 요새도 뚫는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외신에 따르면 한국이 현무-5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2023년 말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연간 최대 70발 정도 생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해당 미사일은 현재 개념 설계가 진행 중인 아스널 쉽 일명 합동화력함에 장착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하 지휘소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기 위해 고안된 현무-5는 지하 100m 깊이의 요새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며 현무-5가 실전 배치되면 북한의 핵을 포함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고 공격을 가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의 실제 전투력이 훨씬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무-5가 실제로 8톤의 탄두를 탑재한다면 다른 단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들보다 훨씬 탄두 중량이 큰 비정상적 형태인데 현무-5의 종말 단계의 속력을 최소로 잡아도 초당 1800m이니 한국의 고체 연료 로켓 수준이 더 높다면 사거리 가오백 km에 이르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은 물론 중국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더욱 사거리가 꽤 미사일, 심지어 ICBM도 개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북러의 위험한 거래를 보고서 우리도 미국에서 핵잠수함 건조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핵잠수함을 계획하고 여기에 10톤의 현문 5미사일까지 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올라선 K9의 첫 배치가 이루어진 지 24년 만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와 휴전선을 맞댄 북한 역시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며 지상 전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강력한 화력과 기동력을 겸비한 자주포의 필요성은 냉전 이후 지구촌에서 벌어진 각종 소유와 분쟁을 비롯해 더욱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명품 자주포 K9은 더 강력한 포탄과 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독주 체제를 완전히 굳힐 계획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포병 전력의 자존심이자 세계 자주포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K9의 진화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에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2007년 튀르키예의 수출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서방 세계 육군의 핵심 포병 화기 K9의 명성은 미국산 자주포 M-109A2와 비교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40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장거리 타격력 신속한 포탄 장전을 통한 급속 사격 능력까지 M-109A2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화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인도, 튀르키예, 폴란드와 핀란드, 호주 등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50%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PGH-2000, 프랑스의 CAESAR, 중국의 PLG-45 등 경쟁 기종들의 수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량인데요. 여기에 2022년 이후 체결된 계약 건수까지 포함한다면 판매 계약 기준 세계 점유율 80%로 베스트셀러를 넘어 서방 세계의 표준 자주포로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K9은 또다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변화를 세계 최고의 지위를 수십 년간 이어줄 진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난달 방위사업청은 풍산에서 155 사거리 연장탄 체계 개발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155 사거리 연장탄 사업은 2023년 8월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12월에 국방규격이 제정되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풍산과의 양산 계약 체결 후 본격적인 양산 준비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포탄 비행 거리를 연장하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상당하기에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자주포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거리와 위력을 높인 포탄을 배치하는 것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형 자주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만 포탄 사거리가 늘어나면 탄착 지점이 넓어지고
정확도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탄두 중량을 줄이면 파괴력이 줄어드는 단점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육군 역시 전장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지상작전 시 작전 반경이 대폭 확대되었기에 포병의 사거리 증가를 계속 요구왔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155 사거리 연장탄은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항력 감소탄과 로켓 보조 추진탄의 추진제를 복합 적용한 것으로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를 현재보다 30% 이상 연장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즉, 자주포 탄약의 공기 저항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하고 보조 로켓 추진 장치를 탑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거리를 늘렸는데, 양산을 담당할 풍산에 따르면 기존 40km 남짓했던 K9의 사거리가 최대 40km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방사청에서도 155 사거리 연장탄 체계 개발에 성공한 뭉산과 육군 해병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개발에 기여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이번 155 사거리 연장탄 개발 성공은 우리 군 포병 전력 증강은 물론이고 전세계 155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와 연계한 수출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5 사거리 연장탄은 미국에서도 개발해 전장에 배치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M-109 자주포 사거리를 최대 50km까지 늘린 지능형 포탄 엑스칼리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거리 100km 이상의 장거리 구경 감소탄까지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도 미국이지만 국제시장에서 명품 자주포 K9에 대한 신뢰와 존재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탄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미래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하는 작업도 추진 중인데요. 미국은 사거리 7130km에 대응하는 M-1229 자주포를 만들었고, 러시아가 사거리 70km인 ES-35 칼리차 자주포를 개발한 것처럼 대한민국 역시 한반도의 유사 상황 대비와 세계 시장 선점을 준비하기 위해선 초장사정 자주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제15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9 2차 성능 개량 체계 개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2027년까지 2조 3,6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타격 능력 향상과 포탑 자동화를 통한 운용 인원 축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성능 개량형인 블록-1의 차체는 기본적으로 2018년 등장했던 K9A를 활용하는 것으로 외형이나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발사 속도는 현행 분당 6발에서 8발 이상으로 빨라지며 포탑에는 탄약 자동 장전 장치를 설치 및 발사 준비를 한층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거리는 54km, 포신은 강선 및 크롬 도금을 세로 해서 수명을 108일 500발로 늘리게 되는데, 자동화 기술이 적용되어 승무원은 3명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2030년대 등장할 K9A 블록-이야말로 K9 계열의 최종 개량형 끝판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초장사정 초정밀 성능의 무장과 탑재되는 기술을 보면 새로운 괴물 자주포 등장이라 불릴만 합니다. 북한군 장사정포 위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K9A 블록이는 활용면에서 미국 M-1229 자주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닐 것으로 보이며,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선 화력 측면에서 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탄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포신은 기존의 52 구경장에서 58 구경장으로 길이가 늘어나는데, 늘어난 포신만큼 10발 이상에 달하는 분당 발사 속도를 감안하면 약실의 압력을 견뎌야 하는 내구성의 마이너스 문제도 있어 새롭게 개발된 고강도 소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은 K9A 블록이에 적용될 소재 기술 역시 국내 기업에서 개발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또한 70km까지 늘어나며 사용되는 포탄에 따라 최종적으론 100km을 넘어섭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포탄은 올해 생산될 신형 사거리 연장탄보다 성능이 향상된 버전인 것과 더불어 램제트를 개발 운영할 예정인데요. 기존 포탄보다 사거리가 확장된 램제트탄 역시
국내에서 한창 기술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원격 주행 기술을 적용해 유무인 복합 체계가 접목되며 고무 궤도가 사용되어 주행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궤도 경량화까지 모두 고려 중인데요. 방산 시장에선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동력 체계 통일성 유지를 위해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차세대 기갑 장비에 하이브리드 엔진이나 수소연료 전지 등의 탑재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K9 개량 작업은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K9이 자주포 독점의 시대로 접어든 만큼 기존 K9 구매국에 사거리 연장탄까지 판매해 1962년 7월 어느 날 밤 11시 하와이 오아후 섬 호놀룰루 일대가 일순간 블랙아웃이 됐습니다. 갑자기 300여 개의 가로등과 경보기, 각종 전자기기들이 고장났는데요. 전화 교환국 한 곳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도시 전체가 마비된 것이죠. 당시 미 당국은 전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3년여간 수많은 공학자들이 동원돼 원인 조사를 거듭한 결과 뜻밖의 원인을 밝혀냈는데요. 그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때 태평양에 위치한 존스턴 섬의 남서쪽 부근에서 1.43메가급의 W49 수소폭탄을 터뜨리는 스타피시 프라임 실험이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폭발로 1450km 떨어진 하와이 오아후 섬 일대의 전자장비가 무력화된 것인데요. 이 사건으로 과학자들은 핵실험에서 전자기 펄스가 타격 반경의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전자기 펄스를 무기화로 연구하여 EMP탄을 개발하기에 이르는데요. 이와 같이 EMP탄은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뿜어 타격 반경의 적에게 무차별적인 대량 피해를 줍니다. 한국도 EMP탄 개발과 함께 EMP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핵 EMP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방호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EMP란 강력한 전기장을 공기 중으로 발생시켜 모든 지역에 있는 전자장비들을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EMP의 전자기 펄스는 핵폭발 때 방사되는 감마선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핵과 EMP탄이 지상과 지하에서 폭발하면 폭심지에서 보통 8km 바깥으로 영향을 주어 감마선이 땅속으로 퍼져 그 효과가 감소합니다. 효과적인 EMP의 공격은 지상 3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폭발입니다. 강력한 감마선이 대기 중에 산소와 질소 분자와 충돌해 콤프턴 효과에 의해 전자를 튕겨냅니다. 이 튕겨나간 전자가 광범위한 전자기 펄스를 원추형으로 지상에 방출하고 과전류를 일으켜 외관만 멀쩡할 뿐 모든 전자장비 회로를 태워 영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이 전자기 펄스가 전자기기의 금속 도체에 도달하면 순간적으로 강력한 전류로 바뀌는데 이 강력한 전류가 전자기기의 회로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전자기기의 번개를 맞아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강력한 전자기 펄스가 과전류를 일으켜 회로 자체를 영구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전자제품의 전원을 꺼놓아도 일단 노출이 되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겉만 멀쩡하지 내부 회로는 완전히 타버리게 되는데요. EMP탄이 터지면 영향권 내에 있는 최초의 피해는 항공기입니다. 전자장비 마비로 그대로 추락하게 되는데요. EMP파가 지상으로 도달하면 그야말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는데 현대의 사회 기반 시설들은 전자장비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권 내 모든 회로가 들어간 전자장비가 영구 마비된 채 2차 사고를 일으켜 연쇄적인 아비규환을 유발합니다. 강력한 핵 EMP탄 타격은 거의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쳐 일순간에 의식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실제로 수도, 전기, 물류 마비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고 아파도 치료도 못 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동시에 단 한 번의 EMP에 노출된다면 농업과 식량 생산력 급감으로 70억 인구 중에 60억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무기입니다. 대한민국도 1999년부터 비핵 EMP탄 개발에 착수해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EMP 공격장치 시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난 지금 이 기술은 극비사항으로 정확한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6GW급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변국의 핵과 EMP 등 비대칭 전력에 상응해 우리 군의 강력한 EMP 전력 강화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양한 전략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들 중 절대 공개하지 않는 무기 체계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초음속 대함미사일 사업과 한국형 전자전 무기 체계입니다.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최근 공개가 되었고 이제 전자전 무기 체계만 공개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무기 체계는 그 성능은커녕 관련 연구 논문이 국방학술대회 등에 출품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엄중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EMP 무기가 개발 완료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무기의 전략적 특성상 그 자세한 종류나 성능은 당연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미국 VOA에 따르면 북한도 이미 전자기 펄스 EMP를 활용한 무기가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미 의회 자문단체인 국가국토안보에 대한 EMP-TF 사무총장 피터 빈센트 프라이 박사는 최근 공개한 북한의 EMP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미 러시아의 기술을 차용한 EMP 역량을 확보했고 수년 안에 EMP 무기 체계를 완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래전에서는 실제 핵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방사능, 핵폭풍과 같은 끔찍한 부작용과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해당 무기를 사용하기보단 EMP 공격으로 승부를 볼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EMP 공격뿐만 아니라 EMP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도 갖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중요 기반 시설 및 군사 시설물은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유사시 각종 위협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방탄 및 방폭 능력이 요구됩니다. 국내에서는 방호 구조물 건설 시 고강도의 콘크리트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파형강관 등을 주로 사용해왔으나 최근에는 북한의 핵전력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핵탄두의 고고도 공중 폭발로 발생하는 HEMP, HIGH, 엘터투드 일렉트로매그네틱 펄스의 대응 설계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HEMP가 발생할 경우 발생되는 고출력 전자기파는 지표면에서 30km, 해수면에서 1km까지 도달하며 이때 전기와 전자장비에 유입될 경우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EMP 방호 기술이 주요한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콘크리트는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고 철근 콘크리트는 전도성을 띠는 철근이 내재되어 일정 주파수 대역에서 낮은 수준의 전자파 차폐가 가능하나 차폐 성능이 낮아 HEMP에 대한 유의미한 방호 성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HEMP 방호 시설은 외부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한 뒤 내부에 밀폐된 도체 격실을 적용해야 했는데 공간 활용성이 저하되고 높은 비용 문제로 인해 실제로 수행되기 어려웠습니다. 건물 하나에 수십억씩을 들여야 공사가 가능한데요. 또한 HEMP 방호시설은 국방부 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건설되어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기준은 다르지만 500파운드의 폭탄이 접촉하거나 탄체가 직접 타격하는 것을 상정하는 경우 일반적인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 시 최소 3m 이상의 두께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로 인해 건축물 설계 시 형상 및 층수가 제약되는 등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EMP 차폐 구조물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건설연구원은 EMP 차폐 콘크리트계 소재와 재료, 구조체 및 구조물 개발 과제를 통해 2018년부터 HEMP 방호 성능을 보장하면서 시공성 및 경제성을 개선할 수 있는 초고성능 콘크리트 구조물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고성능 콘크리트는 160A 내외의 압축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차세대 방폭 재료로 적합하지만 전기 저항률이 일반적인 시멘트질 재료보다 더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전도성 나노물질인 탄소 나노튜브 카본 NaNOTUB를 혼합하여 차폐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철근 사이에 전도성 슬래그 꼴재를 적용하여 EMP에 대한 차폐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군에서 실험한 결과 고성능 복합재료 콘크리트는 폭발 충격을 측정하는 동적 충격 강도 실험에서 압축은 300A 이상, 인장 강도는
45A 이상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방호 성능이 약 3배 이상 높은 결과인데요. 그리고 기존 대비 두께가 최대 43% 감소하였으며 HEMP 방호 조건도 전 주파수 영역대에서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 HEMP 방호체계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또 방탄 실증 실험에서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 대비 최소 2.5배 이상의 관통 저항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TNT 125kg 방폭 실험에서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는 완파가 된 반면에 신규로 개발한 콘크리트로 제작된 복합 방호 구조물은 거의 손상되지 않아 뛰어난 방폭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EMP 방호 성능 시험에서는 두께 10cm 기준 60dB의 전자파 차폐 성능을 확인하였고 탄소 나노 튜브가 포함된 차폐 도장제 등을 적용하여 군사시설물의 EMP 방호 요구 수준인 80dB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1단계 과제 수행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2단계 과제를 통해 실용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EMP 차폐 성능을 갖는 각종 부속자재 및 건축자재를 개발하고 성능평가 기술 표준화 및 EMP 방호 기준, 설계 및 시공 지침을 정립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하여 EMP 차폐 및 방폭 실험을 수행했으며 2022년 12월까지 복합 방호 구조물 기술 개발을 마무리한 후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북한의 EMP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최첨단의 EMP 방호 기술을 연구함과 동시에 북한이 지하에 구축한 핵기지와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비핵 EMP 공격 무기를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해 실용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히려 핵폭탄을 만드는 과정보다 비핵 EMP탄을 만드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비핵 EMP탄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면 실제 핵탄 두 개발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EMP 방호 기술까지 개발한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 등은 거의 자폭 수준으로 공격 무기에만 신경을 썼지. 사실상 국가 대부분의 군사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고 방어 체계는 허술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최고 수준의 EMP 방호 기술을 통해 적의 EMP 공격에 방어하고 현무 탄도미사일에 EMP를 장착해 바로 역공을 펼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EMP 방호 기술은 군사 강국들 또한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최첨단 군사 기술로 이번에 한국은 방호 기술 연구를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최고 수준의 EMP 방어와 공격 기술을 동시에 확보한 군사 강국으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